저는 평범한 5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잘 돌봐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가족 모두가 지쳐갈 때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쉽게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부모님을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 때문이었죠. 그렇게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 몰랐던 현실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답은 없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오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부모님을 모셨다고 생각했어요. 매주 한 번씩은 찾아뵙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죠. 하지만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어요. 아버지는 밤과 낮을 헷갈리셨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가셨죠. 어머니가 전화로 하소연하실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 역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회사 일은 바쁘고 제 가정도 챙겨야 하니까요. 아내는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들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저는 장남이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각자 핑계가 있었죠. 둘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했고, 막내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힘들다고 했어요. 동생들은 제가 집도 크고 형편도 나으니까 제가 모시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따질 수도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었거든요. 결국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시고 나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아버지는 밤마다 집을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며 문을 두들기시곤 했죠. 저는 밤새 아버지를 지켜야 했고, 낮에는 회사에서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느라 당신 건강은 전혀 챙기지 못하셨고, 아내는 시어머니까지 모시느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제일 힘든 건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부모 모시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며 쉽게 말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요즘은 좋은 요양원도 많다고 슬쩍 말하기도 했지만, 정작 제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면 그래도 자식이 모셔야지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한계가 왔어요. 아버지는 점점 더 힘들어하셨고 어머니는 우울증까지 생기셨습니다. 아내와는 말다툼이 잦아졌고 아이들은 집 분위기가 무거워서인지 성적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지며 상사에게 주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신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나지 않았지만 만약 저희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우리도 아버님도 어머님도 모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제대로 돌볼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는 쉽지 않았어요. 마치 부모님을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가족 모두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역의 요양원 정보를, 비용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찾아보면 볼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곳이 좋은 곳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말 부모님이 행복하실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광고는 화려했지만 실제 후기들은 엇갈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요양원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걸 말이죠.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자 현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먼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조용히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도 계속 지켜봐야 하니까 정말 힘들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가득했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는 건 분명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건 어떨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좋은 시설들이 많다고도 했고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그런 곳에 아버지를 보내라고 하냐며 당신이 살아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났어요. 저는 급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계실 수 있는 곳이 있고 부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생각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집을 나가셨다가 길을 잃고 헤매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온 가족이 발칵 뒤집혔어요. 다행히 큰 일은 없으셨지만 만약 추운 겨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부분부터 따져봤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으니 등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제외하고도 월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았어요. 좋은 시설일수록 비용은 더 올라갔죠. 저희 형편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계속 모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동생들과도 다시 상의했어요. 처음에는 요양원 비용을 분담하자고 했지만 역시나 각자 사정을 들먹이며 미적거렸습니다. 결국 제가 대부분 부담하기로 했어요. 장남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어떤 시설을 선택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우리 동네 주변에만도 10군데가 넘는 요양원이 있었어요. 각각 홈페이지는 화려하게 꾸며놨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요양원이었습니다. 외관은 깔끔해 보였고 상담실도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원장님이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랑한다고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설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침실도 깔끔하고 식당도 넓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고 직원들도 바쁘게만 돌아다니고 있었죠.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조금 더 비싼 곳이었어요. 시설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각 침실마다 화장실이 있고 물리치료실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방문한 곳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직원이 어르신에게 반말하며 거칠게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저런 대우를 받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6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었지만 완전히 마음에 드는 곳은 없었어요. 비용이 저렴한 곳은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쉬웠고 좋은 곳은 비용이 부담스러웠죠. 고민 끝에 중간 정도 되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시설도 나쁘지 않고 직원들도 비교적 친절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 결정된 곳을 보여드렸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망설이셨지만 시설을 직접 보시고 나서는 조금 안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부부실이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니 다행이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건지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실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시느라 힘들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의 매일 퇴근 후에 들렀고 주말에는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였어요. 아버지의 치매 증상에 맞춰 약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집에서는 밤낮이 뒤바뀌어 고생했는데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시게 됐어요. 간병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아버지를 주로 돌봐주셨는데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시거나 고집을 부리실 때도 끈기 있게 달래주셨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됐습니다. 김 선생님이 전해주는 작은 소식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됐어요. 아버지가 오늘 점심을 다 드셨다거나 요즘 식욕이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에서는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던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셨어요. 어머니도 처음보다는 편해 보이셨어요.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느라 쌓였던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신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시면서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가끔은 산책도 하셨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획일적인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요양원에서는 7시까지 침실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서는 자유롭게 하시던 일들을 여기서는 규칙에 맞춰야 했거든요. 식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원래 짠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요양원 음식은 건강을 위해 싱겁게 조리됐습니다. 물론 건강에는 좋겠지만 아버지는 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르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더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밤에는 간병사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한 명이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돌봐야 했죠. 아버지가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셔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갑자기 들렀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복도에서 어르신 한 분이 넘어져 계셨는데 간병사는 다른 일로 바빠서 한참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직원들의 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조금씩 기계적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새로운 젊은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쉬웠습니다. 반말은 기본이고 때로는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였어요. 할아버지, 또 화장실 가세요? 아까 갔다 왔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직원들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버지의 외로움이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계시지만 치매 때문에 제대로 소통하기 어려우셨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저를 보며 집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시지만 평생을 함께 살던 집과는 다른 환경이었거든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는 집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치매 어르신과 친해지신 거예요. 박할아버지라는 분이었는데 두 분이 함께 앉아서 알아듣기 어려운 대화를 나누시곤 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으셨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같은 또래분들과 정이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할머니, 저 할머니와 수다를 떨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혼자 계셔서 적적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래도 말동무가 있으니까요. 요양원 생활 2달째,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전문적인 돌봄, 규칙적인 생활, 동년배들과의 교류.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획일적인 시스템, 부족한 인력, 때로는 무성의한 직원들.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건 부모님의 감정이었어요. 겉으로는 적응하신 것 같지만 속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행복하신 걸까?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양원 생활 석 달째 예상치 못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기본 요양비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입소 때 안내받은 비용과 다른 항목들이 잔뜩 적혀 있었거든요. 요양원 사무실에 문의하러 갔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께서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셔서 추가 비용이 나왔고 특별 식단 비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으셨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었어요. 하나씩 들어보니 모두 필요한 비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상담 때는 이런 세부 비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어요. 기본 요양비만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저것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저귀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아버지가 치매 증상으로 화장실 가는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서 기저귀 사용량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수량을 초과하면 개인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 식단 비용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반 식단을 잘 드시지 않아서 영양사와 상담 후 개별 맞춤 식단을 제공받게 됐는데 이것도 추가 비용이 들어갔어요. 한 끼당 3,000원씩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물리치료비는 더욱 복잡했어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재활 프로그램은 보험 적용이 되지만 개별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본인 부담이었어요. 그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동행 서비스 비용, 개인 위생 세탁비, 심지어는 방 청소를 위한 특별 소독비까지. 하나하나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모이고 보니 상당한 액수였어요. 더 큰 문제는 정부 지원의 한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장기 요양 2등급 판정을 받아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전체 비용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 봤더니 더욱 복잡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부 지원은 기본적인 요양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그 외의 서비스는 모두 본인 부담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기본 서비스이고 어떤 게 초과 서비스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웠어요. 담당자는 어르신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니까 기본 등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도의 한계를 절감했어요. 겉으로는 정부에서 노인 돌봄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부담해야 할 몫이 훨씬 많았거든요.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해보니 저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옆방 할머니 가족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셔서 약값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월 100만 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150만 원은 나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들분의 말을 들으니 저희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생겼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갑작스러운 등급 재심사였습니다. 6개월마다 장기 요양 등급을 재평가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만약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그 부분은 고스란히 개인 부담으로 넘어온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재심사 당일 평가사가 와서 아버지 상태를 점검했어요. 하필 그날은 아버지 컨디션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또렷하게 대답하시고 간단한 동작도 잘하셨어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된 거죠. 어르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등급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사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좋아진 게 아니라 그날 하루만 컨디션이 괜찮았던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어요. 한 달에 지원받는 금액이 30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저희가 메워야 했죠. 요양원 원장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부 지원만으로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시설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예산보다 월 50만 원 이상 더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악화되면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할 텐데 그럴수록 비용은 더 늘어날 것 같았어요. 특히 의료비는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되거나 입원하게 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개인 부담이었거든요. 동생들과 다시 비용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모두 각자 사정이 있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제가 대부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양원에서 몰래 추가 비용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거예요. 같은 층에 계신 어르신 가족분이 귀띔해 주셨는데 명목상으로는 무료 서비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비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어요. 기본 간식 서비스라고 해서 월 5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다른 요양원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또 방청소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본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따로 비용을 받고 있었죠. 항의하러 갔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계약서를 다시 보니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내야 했어요.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요양원 생활 넉 달째 저는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적응하신 것 같지만 속마음은 어떠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용한 오후 시간을 택해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어머니께 여기 생활이 어떠신지 솔직하게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나는 괜찮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의 애틋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가자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에게 이곳은 여전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평생 살던 집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거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제도 언제 집에 가냐고 물으셨다며 당신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낯선 곳에서 살게 됐는데 왜 집에 갈 수 없는지 모르겠으니까요. 며칠 후 아버지와도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대화가 쉽지 않았지만 가끔 또렷한 순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순간을 기다려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여기 생활이 어떠신지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내 집에 가고 싶다고. 그 순간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평생을 강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그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 계신 이 할머니는 비교적 정신이 또렷하셔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기 직원들은 친절하지만 그래도 가족과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남이라는 거죠. 이 할머니의 말씀이 현실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가족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밤에 외로울 때나 몸이 아플 때는 더욱 그런 마음이 크셨을 거예요. 이 할머니는 여기 온 지 1년이 됐는데도 아직 적응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매일 밤마다 집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부모님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불행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오히려 여기 생활에 만족하고 계셨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여기가 훨씬 좋다고 하셨습니다. 말동무도 있고 밥도 차려주고 아플 때 바로 도움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였어요. 정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다가 요양원에 오신 경우였습니다. 가족들이 멀리 살아서 자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요양원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할머니는 또 다른 관점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러웠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이 당신을 여기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식들도 힘들었구나 하는 걸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박 할머니의 말씀에서 부모로서의 깊은 이해와 사랑이 느껴졌어요. 자식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셨던 거죠. 요양원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건 밤 시간의 외로움이었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죠. 최할머니의 말씀처럼 밤 시간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생각, 고향 생각,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오는 시간이었거든요. 또 다른 어려움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언제든 밖에 나갈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산책이 가능했어요. 음식도 정해진 메뉴를 먹어야 했고 생활 패턴도 획일적이었죠. 김 할아버지는 가끔 라면이 먹고 싶은데 여기서는 먹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말이죠. 김 할아버지의 소소한 불만을 들으며 작은 자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여기 보낸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안다. 집에서는 내가 너무 힘들었잖아.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계셨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가끔 또렷한 순간에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생 많았다며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본인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자식 걱정을 먼저 하시는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역시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요양원이라고 해도 아무리 친절한 직원들이 있어도 집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진심을 들은 후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요양원 생활 5달째 저는 매일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츠러들었습니다. 누군가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요양원에 계신다고 말하면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러시구나 하며 화제를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온갖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정, 이해, 때로는 은근한 비판까지. 더 직접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회사 선배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쉽게 부모를 맡기는구나. 우리 때는 죽어도 부모 모시고 살았는데.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배분은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저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제가 쉽게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척들의 반응은 더욱 냉랭했어요. 추석에 처가 식구들이 모였을 때 일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부모님 안부를 물으시길래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처남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부모님을 그런 곳에 보내시면 어떻게 하냐고. 아무리 힘들어도 모시고 사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어요. 처남의 말에 온 가족이 조용해졌어요. 아내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장모님은 괜히 다른 얘기를 꺼내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일찍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처남도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라고 말이죠. 아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들이 계속 쌓이니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충격은 동네에서 받았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잘 계시냐고 물으시길래 자연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 정말?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부모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셨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급히 자리를 벗어났지만 그 시선들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과의 관계도 더욱 어려워졌어요. 둘째 동생은 요양원에 보낸 것 자체는 이해한다면서도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형이 좀 더 일찍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상태가 이렇게 되기 전에 말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묻자 동생은 아버지가 아직 정신이 또렷할 때 가셨으면 적응도 더 쉬웠을 거고 어머니도 덜 힘드셨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동생의 말을 듣고 더욱 자책감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늦게 결정한 건 아닐까? 부모님이 더 고생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막내 동생의 반응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양원에 한 번도 안 와보던 막내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여기 시설이 생각보다 좋다고 부모님이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좋은 말인 것 같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동안 요양원 보내는 걸 반대하면서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던 막내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막내도 장인어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장인어른께서 혼자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형이 먼저 해봤으니까 참고할 게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막내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나니 씁쓸했어요.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도 자기 일이 되니까 관심을 보이는 거였죠.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부장님께서 김대리 참 효자라고 부모님 요양원 보내고 나서 이 일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칭찬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낸 게 일 때문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실제로는 부모님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남들 눈에는 제 편의를 위한 결정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중학생인 큰아이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아빠도 늙으면 요양원에 갈 거냐고 물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아이가 저를 냉정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나중에 자기도 부모를 그렇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초등학생인 둘째의 질문은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집에서 안 모시냐고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복잡한 사정들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아내와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 결정을 지지했던 아내였지만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것 같다고. 아이들도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얘기하기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니 더욱 위축됐습니다. 가족 모두가 제 결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회사 후배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서 자기도 작년에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정말 힘든 결정이었다고 말했어요.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지만 사회적 시선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잠도 못 잤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할머니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면서 더 건강해지셨다는 후배의 경험담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나마 위안이 됐어요. 요양원 생활 6달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죄책감만 가득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충분한 대화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미리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다면 모두에게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부터 노후 계획에 대해 대화하는 게 필요해요. 만약 몸이 불편해지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 같은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꺼내보세요. 갑작스럽게 상황이 악화됐을 때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대화할 때는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제 생각만 앞세웠는데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싶으시냐고 묻고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요양원을 고려하게 됐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저는 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결정했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알아봤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최소 한 달은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견학할 때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홍보용 안내실만 보지 말고 실제 생활 공간을 둘러보세요. 특히 화장실, 식당, 침실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냄새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예요. 직원들의 태도도 잘 살펴보세요.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모습, 업무 처리하는 방식, 표정까지 모든 걸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학할 때만 친절하고 평소에는 다를 수 있으니까 불시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용 문제는 반드시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기본 요양비 외에 어떤 추가 비용들이 있는지 정확한 항목과 금액을 문서로 받아보세요. 저처럼 나중에 예상 못한 비용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신청도 미리 준비하세요.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등급 판정받을 때는 평소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좋게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재가 요양 서비스, 주간 보호 서비스,
방문 요양 등 다양한 대안들이 있어요. 부모님 상태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는 집에서 전문 요양 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에요. 부모님이 익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24시간 돌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이거나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주간 보호 서비스는 낮 시간에만 요양원에서 보내고 밤에는 집에 오는 방식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확보하면서 전문적인 돌봄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다만 매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족 돌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집에서 모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모두가 지쳐서 무너지면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역할 분담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누가 경제적 부담을 질 것인지, 누가 병원 동행을 할 것인지, 누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것인지 명확하게 나누세요.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관심입니다. 요양원에 모셨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부모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적 시선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부모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당당하세요. 죄책감보다는 더 나은 돌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건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모셔도 문제가 있고 요양원에 모셔도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선택한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서운해하시고 적응하기 어려워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계세요. 전문적인 돌봄 덕분에 건강 상태도 이전보다 좋아지셨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집을 그리워하시고 가끔은 서러워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주 3회 정도 찾아뵙고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외식도 해요. 집에서 모실 때보다 오히려 더 질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유를 갖게 되니까 부모님께도 더 좋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게 됐거든요. 가족들도 조금씩 이해해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뵙고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배우는 게 많다고 해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안전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안심감이 큽니다. 혼자서 돌봤을 때는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는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드리니까 마음이 놓여요. 어머니는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와서 내 아버지가 많이 안정됐구나. 집에서는 매일 밤이 고역이었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가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선택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한 자식은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저는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더 행복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도 이야기 나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한다면 어떤 선택이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